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통찰을 건져 올리는 시간,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께서 지난 24시간 동안의 시니어 관련 뉴스들을 아주 꼼꼼하게 모아주신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두 가지 모습 있잖아요. 하나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좀 무거운 현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꼭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뉴스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연 현실은 그 두 이야기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지, 또 그 사이의 간극은 뭘로 채워지고 있는지 함께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건강, 그중에서도 치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 이 기사 보고 좀 뜨끔했잖아요. 제가 완전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오후 늦게 주로 활동하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 신경학회 저널 뉴롤로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오후 2시 15분 이후에 활동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생체 리듬 문제입니다. 흔히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죠. 아, 서케디언 리듬이요? 네.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그 사이클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의 생활 패턴이 이 리듬을 막 교란시키면서 뇌의 일종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매일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지내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그런 뇌속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죠. 아, 결국 잠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군요. 단순히 몇 시간 자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계에 맞춰서 깊은 잠을 자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김우정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가 마치 대청소를 하듯 노폐물을 싹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갑자기 없던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면요.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라는 게 사실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 관계까지 흔드는 병이잖아요. 배우자의 치매가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 결과도 참 좀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이 치매일 경우 아내의 결혼 생활 스트레스는 높아지는데 반대로 아내가 치매일 경우에는 남편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낮아졌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있는 돌봄은 아내 몫이라는 그 고정관념의 무게가 통계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네, 맞아요. 남편은 아내가 아프면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끼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아플 때 그 역할을 온전히 떠안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현실. 참 씁쓸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술이 이 거대한 장벽에 도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경상국립대 홍성민 교수팀의 연구 성과입니다. 이 팀이 딥엠지오라는 딥러닝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이걸로 뭘 했냐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성 물질, 그러니까 메틸글리옥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TP41이라는 물질이고요. 맞습니다. 와, AI가 신약 개발의 주인공이 된 거네요. 보통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AI가 그 과정을 단축해 준 거군요. 단축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까워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기존 신약 개발이 수백만 개 건초 더미 속에서 연구원들로 맨손으로 바늘 하나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네. AI는 아예 처음부터 이 바늘만 콕 집어낼 수 있는 초강력 자석을 설계해서 우리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기억력 회복 효과까지 확인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방금 말씀하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말이 바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이런 건강 문제는 결국 엄청난 돈의 무게로 이어지니까요. 2030년에 우리나라 총 진료비가 무려 19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렇죠.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진료비가 22조에서 110조로 이미 5배가 뛰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증가 속도입니다. 특히 재정 부담의 새로운 뇌관으로 지목된 게 바로 치매,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병들의 공통점이 한 번 발병하면 아주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아까 나눴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특히 치매 진료비가 2030년에는 최대 4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TP41 같은 AI 신약 개발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과학계의 흥미로운 발견이 아니에요. 저 4조 4천억 원짜리 경제적 폭탄에 뇌관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인 셈입니다. 한 분야의 기술적 돌파구가 다른 분야의 경제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입체적인 시각인 거죠.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점점 팍팍해지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빈곤 문제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국회 미래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의 절반 이상이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에너지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월 평균 한 3만 원 정도를 지원하곤 있지만 이걸로는 한겨울 난방비나 한여름 냉방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어림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걸 넘어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낡은 주택의 단열을 개선해주고 고효율 창호로 교체해주는 식으로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여주는 선제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요. 주거 형태 자체도 크게 바뀌고 있더군요. 이제 전세보다 월세 사는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하나금융연구소 데이터는 우리 사회 구조적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나 은퇴 고령 가구가 늘면서 이제 내 집 소유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자체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거겠죠. 네. 정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를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을 35만 원 가까이 올리고 노인 일자리도 115만 개로 늘린다고 하죠. 경로당할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식사와 돌봄까지 제공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8년 만에 9%에서 9.5%로 올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약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처럼 보이는데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럽죠. 가입자 평균 월 7,700원 정도를 더 내게 되니까요. 네. 하지만 길게 보면 이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수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복지, 그러니까 기초연금 확대와 미래를 위한 투자, 즉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건강과 경제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고 보니 좀 막막한 기분도 드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바로 기술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에이징 테크였다는 점이 그걸 딱 증명합니다. 이제 기술은 노년의 삶을 위한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CES에 나온 제품들을 보니까 정말 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음성을 녹음해서 바로 문자로 바꿔주는 스마트 반지나 어르신 걸음걸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낙상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신발 깔창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이제 AI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돌봄 부담이 가장 큰 기억, 이동, 건강관리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품으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세라젬의 AI 웰리스 홈이나
바디프렌드의 로보틱스 헬스케어처럼 집과 가구 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미래를 보여줬죠.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워요. 그럼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인천의 무인복지관에서는 챗GPT 활용법이 최고 인기 강자가 됐다고 해요. 한 어르신은 인터넷 검색보다 챗GPT가 더 빠르고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네요. 저는 기술 발전도 놀랍지만 오히려 은행의 변신이 참 흥미로웠어요. 아, 그 시니어 살롱 막스무시죠. 저도 그 기사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은행들이 더 이상 돈만 맡기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일종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요. 맞아요. 우리 은행의 살롱도 원더라이프 같은 곳은 바둑이나 문화 강좌로 자연스럽게 은행 문턱을 낮춘 뒤에 연금이나 상속 같은 전문 금융 상담으로 연결하잖아요. 네, 그렇죠. KB, 신한, 하나은행도 다 이런 시니어 특화 공간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어쩌면 이게 초고령 사회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장 먼저 간파한 움직임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곧 20%를 넘어서는 사회에서 시니어 고객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고객층이 된 겁니다.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변화하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의 시선과 제도는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 사회에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의 경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3세대가 지나면 현재 인구의 25분의 1만 남을 것이고 그때 한국은 보행기를 탄 노인들로 가득 차 북한이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어도 될 것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비유까지 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이라 그런지 더 아프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과격한 발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현실이 너무나 뼈아프죠. 잠시 그가 그린 그 불편한 이미지를 우리가 좀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활력을 잃고 소멸해 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의 경고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이미 우리 내부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살던 곳에서 계속 늙어가고 싶다. 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긴 노인 10명 중 2명은 돌봄 서비스만 제대로 지원된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하루 평균 돌봄 공백 시간이 오히려 2.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도가 현실의 필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의 지패스 사업사회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노인 무상교통카드를 도입했는데 중앙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신청자 정보를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정의 비효율과 마찰이 앞서 말한 2.5시간의 돌봄 공백을 만드는 구체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무원들이 좀 힘든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실질적인 장벽인 셈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요. 그렇죠. 전주의 한 추모관에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1,48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기부했다는 소식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40대 남성이 70에서 80대 노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노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한 경찰관의 칼럼 내용이 떠오르네요.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접쳐지면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치매를 정복하려는 AI 기술부터 일론 머스크의 섬뜩한 경고까지 지난 24시간의 뉴스만으로도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살펴본 모든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사회 전체가 기술과 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따뜻한 관심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 한번 상상해 보죠.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가 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될까요? 기술이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영역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